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5시 8분 지나가고 있네요. 히플라이브 월요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앞에 보이십니까?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 먹고 시작할까요? 네, 먹고 시작하죠. 네. 사실 제가 제 책상 위에 이게 있거든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먹었는데 하나 더 드세요. 네, 오늘은 비타민 많이 먹는 날. 저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바로 먹기가 왜 좋냐면 시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플망고 맛. 부담이 안 돼. 먹는 그러니까 방법 이게 있지. 아침에 일어나자 뭐 먹을 때 시큼하거나 쓰거나 그러면 먹기 싫거든. 근데 이거는 부담이 안 돼. 그냥 약간 그 망고의 향, 약간 복숭아 향, 약간 이런 그 과일의 향이 은은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애플 망고 맛이 나죠. 네, 더럽게 먹네 지금. 야, 아깝잖아요. 나 이점유 봤어. 이점유 동물원 가면 네. 아이 또 그 동물들이 있지, 그 호스 있지, 약간 그 알루미늄 그 그죠, 물통 해가지고 이렇게 물 빨아먹거든. 알지 물 빨아먹는 물통 있고 이렇게 물 빨아먹거든. 나 옛날에 알지? 라마 알아요? 라마 닮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귀여운 라마. 예. 이게 22가지 멀티비타민과 영양소가 한 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 복합 제형 중 최초 최다 함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굉장히 먹기가 편하다. 예, 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패키지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뭐죠? 곧 있으면 연휴잖아요. 설 연휴 선물로 부담도 덜하고 받는 사람도 좋고 이게 보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딱 보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돼 있고 이걸 뜯잖아요. 아 이게 서랍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서 꽉 차 있어.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잖아. 예. 그 뭔가 뿌듯해. 약간 실탄 같다. 그치? 비타민 실탄. 타협 집결아! 이러면서 비타민 일반 장전! 비타민 일반 장전! 조정관 단발. 조정관 난발! 준비된 선수로부터 사격 개시. 멀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빵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비타민 영양제입니다. 예. 그 비타민 영양제 어떤 거 사실지 고민하신 분들 저희 이스타TV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거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 좀 있으면 진짜 형철이 말대로 설이에요. 설입니다. 설 연휴 때 건강 이런 제품들 선물해 주시는 거 너무 좋으니까 요거 좀 많은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건강 습관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랑 오늘도 함께 하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 토크 바로 축구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이 K리그 경기가 없을 때 이만큼 K리그가 안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K리그 판을 흔드는 엄청난 이적 시장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김태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요. 수원 출신의 김태환도 있죠. 제주 갔고 우리가 오늘 다룬 김태환 선수는 울산 선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북 선수가 됐습니다. 전북 오피셜이 뜨면서 지금 K리그 팬들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에 김진수, 오른쪽에 김태환 이거 최강조합 아니냐 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현실성은 있죠. 충분히 그 위치 나오니까. 국대급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차출되고 있는 선수들이고 예. 월드컵 때 당시에도 기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가 있다. 올라와 있는 우리 주요 풀백들이 이제 모여 있는 좌우 구성이라서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로도 최강이잖아요. 아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신경전에서 안 밀리겠지. 아니 일단 저는 뭐 김진수, 김태환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왼쪽 측면에서 김진수 선수를 우리 팀 윙어가 만났는데 막 몸싸움하고 시비가 붙었어. 야 왼쪽 가지마! 야 반대쪽으로 전환해!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는 또 김태환이 있네. 요 재미가 또 있으니까. 또 다른 의미의 좌우전환. 아마 이제 전북하고 경기라는 팀은 마음을 이제 윙어들은 단단히 먹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아유 안 되지. 오히려 상대 팀을 자극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면 전북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톡 한번 건드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옐로 카드 받게 만들고.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 옐로 카드 한 장 받으면 그 다음 플레이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 팀들이 잘 어떤 그 뭐랄까. 긁는다면 그리고 김진수, 김태환이 긁힌다면 요즘 말로 긁힌다면 변수를 이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양쪽 윙어들이 그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겠어. 형 긁혔어요? 진수 형 긁혔네? 야 진수 형 긁혔다! 야 긁혔다! 이 형 긁혔어! 이러는 야 오른쪽 태환이는
아유 이미 긁혔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 풀백을 긁어가지고 하는 축구가 좀 가능하다. 근데 보면 전북에 지금 FA 선수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진수 선수도 92년생이고 김태환 선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89년생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은 컨디션이라던가 부상 복귀했을 때 경기력 이런 거 감안하면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김태환의 장점은 일단 속도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에 따른 속도 저하는 어느 선수가 사실 불가피한 요소가 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김태환 선수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 지금 뭐 당연히 안현범 선수를 주전으로 아마 일단 전북이 좀 내세우는 면이 있겠지만 오른쪽은 근데 김태환 선수가 롯데 멤버로 쏠기에는 좀 쏠쏠한 자원인 건 맞으나 과연 기량이 우리가 아는 김태환의 이 레벨로 이후에도 쭉 이어질지는 좀 변수가 있다. 지난 시즌에 김태환은 어떻게 보였어요? 많이 밀렸죠, 사실. 그리고 밀릴만한 이유가 전 있었다고 봐요. 왼쪽에 이제 이명재, 오른쪽에 서령우, 울산에서 이렇게 풀백대 배치가 됐을 때 김태환이 그 둘을 이겨내고 오른쪽에서의 어떤 주전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봤을 때는 전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김태환의 어떤 기량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결국 이제 김태환 선수가 어떤 그 정말로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스타일상, 성향상을 봤을 때 조금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거친 느낌?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도 그렇고 거칠죠. 김태환 선수가 좀 팀에 잘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현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김태환 선수 기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동력만 확보가 된다면 김태환의 어떤 플레이가 되게 복잡한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풀백 중에서 진짜 좌우 합쳐서 이 능력만큼이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태환 선수가 공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진짜 많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크로스를 붙여야 돼. 수비가 앞에 있는데 그거를 살짝 바깥쪽으로 터치해서 각 만들고 크로스 붙이는 건 진짜 최고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전북은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막판 한 골 필요할 때, 뚝배기 필요할 때 김태환의 존재, 저는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권창훈의 지금 당장은 좀 경기를 뛸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도 하죠. 김태환의 경우는 좀 반대다. 그래도 좀 영입에 있어서 전력에 있어서 쏠쏠하게 쓸만한 여지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또 김태환의 어떤 컨디션이나 기량은 우리가 이제 곧 있을 아시안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맞네. 그래서 한번 보죠. 이제 전북 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김태환 선수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아시안컵은 개막을 했고 오늘 우리 대표팀이 바레인과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 뭐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지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컵도 봐야 되고 해외 축구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과 바레인전 오늘 좀 뭐 예상 아니면 본인들의 오늘 경기에 대한 느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첫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대회의 첫 경기는 항상 좀 변수가 있고 바레인도 첫 경기에 대해서 더 힘을 주고 준비를 할 뿐더러 체력적인 좀 여유도 다른 때보다는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제 일본이 이제 베트남에게 좀 고전을 했던 시간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바레인도 우리에게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아무래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좀 조심스러운 시간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고전하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때 바레인이 뭐 골을 넣거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좀 괜찮은 선방을 보이면서 잘 버텨낼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시원시원한 경기는 안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래도 바레인은 약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흐름이 오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을 텐데 그때 어제 일본처럼 우리가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이길 가능성이 역시 높을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네, 주원영은?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제 일본도 고전을 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수비력, 그다음에 팀이 가져가야 되는 조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수들을 안 본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민재, 뭐 이강인, 손흥민, 뭐 지금 황희찬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 외에 주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바레인이나 뭐 요르단,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 바탕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상대를 좀 쉽게 누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도 그렇게 난다긴다한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레인 수비진 상대로
요르단 수비진 상대로, 말레이시아 수비진 상대로, 물론 말리는 경기 나올 수 있겠지만 되게 고전할까?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게 우리가 평가전을 할 때도 네. 손흥민이 막혔을 때도 있고 답답한 공격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봐요. 카타르에서 어쨌든 평가전과는 다르게 단일 대회니까 예. 준비를 했잖아요. 미리 가서. 그렇지. 그리고 컨디션도 조절을 했잖아요. 시차적으로 다 완료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주원이 형이랑 굉장히 좀 동일한 의견인데 어제 일본이 베트남한테 어려움을 겪었던 건 저는 베트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서인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 그 네. 근데 사실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되게 시원한 경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1차전이기도 하고 오늘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 대표팀은 조별리그만큼은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 개인 기량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자율성을 좀 부여하기도 했었고 실제 개인 기량도 좋고 상대팀 입장에서 예전에 우리 대표팀에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는 역습으로 우리가 쟤네 공격은 좋은데 어떻게 막다가 역습하면 골 넣을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전력 분석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표팀은 조별리그 잘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선수단 안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뭐 쉽게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방심하지 예. 말고 차근차근 경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그래도 사실 다 얘기하거든요. 저들 다 이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시안컵 어렵다. 변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 네. 조심해. 막 이런 거보다 강해 우리. 우리 세. 야 우리 손흥민 있고 이강인 있고 김민재 있어. 경험도 출중해. 야 충분히 깨부실 수 있어.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맞죠. 네.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예상을 못할 팀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맞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뭔가 우리가 결국 아시안컵에서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둔 기억이 없어서 맞아. 괜히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러워지고 약간 더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면이 저는 우리 팬들 사이에서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토너먼트가 불안한 거지 뭐 조별리그 수월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형철이처럼 충분히 예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경기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아직 뚜껑을 열어보기 전이니까 그럼요. 그래요. 만약에 예. 토너먼트 올라가서 상대방 전력을 좀 알고 이란 뭐 내지는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일본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하고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야 돼라고 하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었다고 하면 야 아시아컵 변수 많다? 말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네 가서 니네들의 기량으로 까부실 수 있어. 맞아.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왜 말리지? 아시아컵 역시 어렵나? 큰일 났네. 땀 닦으면서 하지 말고 야 말릴 수 있어. 근데 니들 결국 승리자는 우리가 될 거야. 하던 대로 해. 밀고 나가. 눌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조별리그 이런 그 부분에서는. 골맛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일본군하고 베트남 경기 저도 봤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제 베트남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간간히 베트남 경기를 봤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게. 놀랬어요, 저. 베트남 괜찮지? 옛날에는 볼 잡고 인사이드 패스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어설펐거든. 그리고 애들이 경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니까 잘하더라고. 트래핑 하나 잡는 거, 패스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전보다 좀 나아지니까. 나아졌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개인 기량이 좀 올라왔고 상대방이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곳까지 계속 좀 그 자기 어떤 그 섹터 안에서는 네. 올라오다 보니까 좀 강팀을 만나도 자기들 할 거는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 축구가 많이 올라왔다. 적극적이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시안컵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코너 제목이 이제 어게인 1960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던 연도, 그 연도로 이제 환희 형이 제목을 뽑았는데 오늘 주제 대표팀 현지 소식을 환희 형이 또 가 있기 때문에 환희 형이 직접 작성을 해서 좀 보내주었습니다. 부상 소식이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 여전히 부상 중이라고 하고 이재성 선수도 발등 부상 얘기가 있었죠. 근데 회복을 해서 출전 가능하다고 하고 김지수 선수는 종아리 부상이라 조별리그가 쉽지 않다고 하고 황희찬 선수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무리했다가는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1차전, 2차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선수도 종아리 부상, 요거에 그 뭐라 그러지? 휘둘리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 종아리 부상이 왜 오래 가요? 어떤 부상이라? 이 종아리 부상이 뭔가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종아리 부상이 아니면 제 경험상 그냥 아파요. 아 그래? 그냥 아파요. 그냥. 그 막 걸을 때도 계속 통증도 있고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걸을 요거야? 때는 통증 없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예. 종아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걸을 때거나 그럴 때는 통증이 없어요. 뛸 때만. 뛸 때 갑자기 올라오고 예, 경련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모르지 뭐 만약에 뭐 의사가 얘기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아픈 거야? 왜 그냥 뛴 건데 왜 아픈 거야? 아 진짜? 너무 짜증 납니다. 네. 그래서 종아리 부상이 좀 신경이 쓰이나 보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은근히 이거 좀 자주 다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종아리 한 번 다치고 계속 재발하고. 김진우 선수가 너무 아쉽게도 요즘엔 잔부상이 좀 있어요. 그 전까지 너무 많은 경기들을 뛰어서 그런지 좀 누적된 피로나 뭔가 부상의 여파가 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김진선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컵 때마다 이제 부상 때문에 낙마했던 네. 예, 경험도 있고 그 황희찬 선수는요 엉덩이 부상으로 처음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상 햄스트링이랑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햄스트링이랑 이어지면 아무래도 그 재발 가능성 거기서 이제 부상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회복해서 경기장에 뛰어야 하는 이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저돌적이잖아요. 이런 좀 상대, 뭐, 바레인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우리가 만나는 팀들은 다 좀 면면을 물론 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기술이 압도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다들 걱정은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뭔가 그냥 상대를 우당탕탕 피지컬로 그냥 밀면서 볼 끌고 가지고 자기 쪽으로 수비 다 끌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무르른 결정력까지 또 보여주는 선수니까. 네. 황희찬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이 다른 선수보다 특출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우직한 돌파, 요즘에 골 넣는 감각, 왼쪽을 넓게 펼쳤을 때 측면 플레이. 저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 전체적인 선수들이 다 개인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포인트는 황희찬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네. 일단 박스 안쪽에서 황희찬이 볼 잡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 드리블 했을 때 공격 기술, 공격 테크닉이라고 하죠. 수비도 테크닉이 필요해요. 근데 아시안컵 레벨에서 수비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 황희찬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볼 잡고 몇 번 접잖아요. 다 휘청휘청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휘청휘청 되고 그 안에서 휘청휘청 됐을 때 슈팅 내지는 패스를 하게 된다면은 득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뭐냐? 예. 알아 이제 준비했겠지. 황희찬 접는다. 스타일에서 접는다. 근데 그때 안 접어요. 역으로 페이크 치고 안 딴거 접고 하겠지. 그냥 때려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네. 옛날에 내가 고3 때 고1 친구였는데 수원도 가고 전남도 갔어요. 결국 프로 했구나. 프로엔 나보다 2년 아래였거든요. 걔한테 내가 휘청청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 바깥에서 볼 잡길래 접겠지? 라고 했다가 발을 안 냈어요. 왜? 발 내면 휘청청 되는 게 그러니까. 도쪽 팔리니까. 그러니까. 안 냈거든? 그걸로 그냥 감아버리대. 안 접고. 야 프로 가는 선수들은 다르구나. 다르지. 근데 그런 것도 역으로 간다니까. 나 접을 줄 알았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황희찬의 장점이 뭐냐? 이번 시즌 장점이 뭐냐? 접고 하다 보면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마무리에서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나올 수 있어. 그 신뢰가 문선민이거든요. 네네네. 그만 접어라. 그치 이제 접지 않고 때리겠습니다 했잖아 문선민이. 네. 근데 접어도 돼. 예. 접고 수비 휘청청 되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자기 타이밍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만 접으라 한지 알아? 왜죠? 접다 밸런스 무너져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니까. 본인도 깨져서 본인이 그렇지. 깨지니까. 근데 이제 황희찬은 접다 그러니까 문선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당시에. 예. 근데 황희찬은 접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 수비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휘청청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돌적인 면도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 상대방 수비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박스 안쪽에서 황희찬이 볼만 잡게 만들면 상대방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황희찬 선수 정말 대표팀에는 필요한 것 같고 그 김진수 선수가 부상이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이기재 선수가 있긴 해요. 왼쪽으로 뭐 서령우 선수 기용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월드컵 내지는 이제 아시안컵 이런 단일 대회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생각하면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멀티플레이어 이걸 얘기했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멀티플레이어 하는 건 우리나라는 한쪽 포지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월드컵 무대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경험을 해봐서 그래. 부상 변수, 카드 변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 오른쪽에서 섰던 풀백이 왼쪽 풀백에서 잘하면 그것도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러네요. 같은 풀백이지만 이게 왼쪽 뛰는 거 오른쪽 뛰는 거 엄청 다르잖아 사실. 근데 오른쪽 풀백 선수가 갑자기 미드필더 빵꾸 났어. 그러면 풀백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일 대회에서 왜냐하면 스쿼드는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봅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안컵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카타르에서 하다 보니까 뭐 경기장 똑같고 시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대회를 치르면서 역대급 시설과 역대급 잔디를 보여준다고 환영이 여기다 적어줬는데 그 일본이랑 베트남전 VIP 티켓으로 방문했대요, 환영이. 근데 월드컵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뭐 음식이라던가 주변 환경, 뭐 동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월드컵 때 일했던 인원 그대로 데려와서 실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고 뭐 요원분들 요렇게가 굉장히 뭐 다른 동남아나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동에서 이제 알바처럼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그분들이 또 와 있나 봐. 그래서 좀 굉장히 뭐 동선 시설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AFC에서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체적인 대회 운영 프로토콜이 있대요. 근데 카타르 측에서 우리 조금 바꾸더라도 월드컵 때 우리 잘했으니까 월드컵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장해서 오케이 받고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요 VIP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대회 성공 여부, 우리나라 대표팀의 뭐 결과, 성적이랑 별개로 대회 성공 여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일단은 그런 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은 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한국에서 이제 보니까 되게 재밌었다며.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대회 진짜 선수들 좋았죠. 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다음에 잔디 너무 좋고 구장 너무 좋고. 그다음에 중계진 환상적으로 이제 돈 쓰고 뭐 그 반자동 옵사이드 VAR 너무 잘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중계를 본 사람들은 너무 재밌죠. 근데 갔던 사람도 재밌긴 했었어. 근데 그 카타르 특유의 그 환경 때문에 좀 지루하고 그다음에 숙소 잘 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보세요. 월드컵하고 아시안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월드컵에서 막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대회를 했다가 한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는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널널하죠. 널널하죠. 네, 우리가 알바할 때도 막 점심시간, 저녁시간 막 사람들 몰렸다가 한 서너 시 되면은 손님들 한 테이블 한 반만 차면 일하기 널널하잖아. 그치. 그런 거랑 주중 똑같다. 차이지.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타르 이 아시안컵이 경기 내용이나 어떤 빡빡함은 왜냐면 월드컵만큼의 그거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시안컵,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그 대회잖아요. 이걸 치르기에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쵸. 아시안컵은 운영이 쉬울 거야. 쉬워요. 그치?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 지나지도 않았고 1년 정도 뒤니까 그리고 그 큰 구장에 관중석부터 다 비어있더만. 그치. 반 정도 차있더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카타르 홈팬들도 경기 일찍 나가더라고요. 후반전 한 중반쯤 됐을 때 이미 한 그 3분의 1을 널널한 나가고.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쓴 것도,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월드컵 때 했던 거 그대로 왔으니까 그렇지.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네. 앞으로 아시안컵은 뭐 카타르나 사우디나 좀 자본력 있는 나라에서 열리는 게 좀 나을까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그 개최하는 팀들도 약간 어부지리로 떠넘겨 맞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는 정말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개최한다. 우리 돈을 쓸 이유가 나라에 있다. 대한 뭐 이미지 바꾸겠다. 그렇죠. 예. 근데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과 아시안컵에 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뭐 아시안컵보다 월드컵에 일단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에서 우리가 겨울에 물론 치러야 되는 제약은 있지만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면서 우리의 자금력, 우리의 재력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카타르가 이쁜 나라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걸 정말 크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좋은 대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1년 뒤에 이제 아시안컵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월되면이 있다고 봐요.
사우디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엑스포 뭐 네온시티 대회들 네온시티 다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다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 빠바박 사우디가 이제 국제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을 거라서 그리고 카타르가 잘했잖아요. 사우디는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거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참가국들은 수혜를 받겠죠. 이제 그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컨테이너로 만든 경기장 있죠. 974 스타디움인가?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카타르 취재를 가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경기장이. 아 그래요? 컨테이너 안 뺐대 다? 안 뺐대. 그게 옛날이랑 모양이 대회 때랑 똑같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경기장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써요? 아니 원래 그 월드컵 끝나고는 그게 컨테이너로 모듈식으로 이제 알아요. 조립식으로 한 거잖아. 그 아시안컵 때 그 경기장 안 써요?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기장은 안 쓰나? 그거는 빠져있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은 어쨌든 건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에가 어떤지는 모르죠. 이게 기사로 접했을 때는 월드컵 끝나고 바로 이제 어디 뭐 집처럼 쓸 수 있게도 해주고 뭐처럼 해준다고 이제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닌가 보네. 아직은 있더라고요. 저 그 경기장에서 경기 봤어요. 브라질전이잖아 그게. 브라질전이었나? 예. 맞을 거예요. 예, 맞아. 한국 예, 브라질전이에요. 예, 맞아요. 예. 주원 형도 좀 형철이랑 동일합니까? 약간 돈 있는 나라에서 이런 아시안컵을 개최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좀 있어야죠. 네, 뭐 경기장의 어떤 잔디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관중의 어떤 그 가서 찾아가는 관중의 재미로 따졌을 때는 동남아 쪽에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놀 때도 많고. 그건 맞지. 그렇잖아요.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재밌어.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나는 이 나라 가면 무조건 간다. 동남아에서 아니 아시안컵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에 산다고 쳐봐. 예, 일본도 우리나라 그치. 관중도 안 가겠어? 가지. 여기는 한번 가볼까? 이 생각 할 너무 걸? 좋지. 숙소도 다 돼 있지. 그렇지. 놀 거 많지. 그리고 동남아가 호텔 이런 게 되게 싸게 잘 돼 있어. 동남아나 한국, 일본 다 괜찮다니까. 볼 거 많고 재미있고 네,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시설 문제죠. 네,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시안컵 유치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월드컵 경기장들이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선 자체가 지금 국제 기준이랑은 안 맞는데요. 앞으로 유치를 해서 뭐 아시안컵이나 정말 혹여나 월드컵이 열리게 된다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거 알죠? 해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우리끼리 박수 치고 괜찮다라고 격려해줘도 되는데 약간 좀 엄격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좀 동의해요. 우리끼리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도저도 아닌 선에서 지금의 결집력이라면 잘 준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전 기대가 잘 안 돼요, 사실. 쉽지 않다? 경기장 동선도 바꿔야 되고? 경기장 동선을 바꾼다 안 바꾼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사실 대회를 치르기에는 크기가 적당하지만 우리가 대회를 뭐 매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리그로 봤을 때는 너무 크다고 봐요, 사실. 너무 크죠, 경기장이.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 2만석 구장 같은 걸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고 싶고 메인 되는 구장을 좀 놔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사실상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구장을 좀 리모델링 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낫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아시안컵 이야기 해봤고요. 계속해서 아시안컵 얘기입니다. 이번 코너 굿모닝 도하. 왜 이거로 정했냐면요. 지금 저희가 한국 시간으로는 5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 카타르는 오전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요 얘기할 건데요. 일본 잡을 뻔한 베트남, 이게 아시안컵이다. 일본 상대로 2대1로 잡을 뻔했었던 베트남이었는데 마지막엔 뭐 원더골이 나오기도 했었고 베트남이 좀 준비를 굉장히 좀 잘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죠. 베트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아마 일본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대를 당혹해 만드는 적극적인 경기 운영에 베트남 빛났다. 트루시에가 역시 그 경험이 많은 감독이다라는 거를 증명한 경기지 않았나 싶어요. 일본을 진짜 잘 알고 있고 그 경기 보면서 어려웠잖아요, 일본이. 그래도 여전히 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슈팅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기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골을 먹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별로 당황하는 기색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뭔가 천천히 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비춰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이번 1차전이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역습 상황에서 그렇게 베트남에게 실점했다는 것은 내심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골을 먹는다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골을 먹는다고? 그리고 주전 골키퍼 스즈키 네. 약간 좀 애매한데? 불안했죠 사실. 이러면 진짜 중요한 대회 때 스즈키 골키퍼가 또 그런 실수를 해버리면은 베트남이니까 내 골을 넣었지 다른 팀이면 이렇게 골 넣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들은 해야 되죠. 해야죠. 네. 일단 스즈키 골키퍼가 실제로 패스는 잘하지만 약간 볼 처리나 선방은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많았어요. 네. 저는 그 걱정되는 부분을 아마 이번 대회 내내 스즈키가 나오는 그 이상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세트피스 때 그 두 번째 실점 장면만 보더라도 베트남 선수도 아예 놓쳤죠. 움직임들을. 예. 사실 팀적으로 이런 실수는 어느 국가를 만나고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 이게 첫 경기부터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세트피스를 보완해서 이제 더 잘 준비된 팀이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첫 경기만 봤을 땐 그 부분도 불안했다. 마지막 하는 생각보다 뒷공간 수비가 잘 안 됐어요. 전반에 그게 많이 느껴졌을 때 야 이거 우리는 김민재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뒷공간이 뚫리는 상황을 김민재를 믿고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본은 그만큼 존재감을 가진 수비는 확실히 좀 덜하구나. 미드필더나 공격은 정말 대단한 스쿼드지만 그에 반해 센터백 쪽은 이 넓은 뒷공간을 바로 괴물처럼 끌어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베트남전이었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승 후보라고 점쳤던 팀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승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포르투갈이 우승할 때도 이 3루로 조별리그 했다가 우승했거든요. 네, 굉장히 졸전이었습니다. 네. 내용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2실점을 했다. 네. 2실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긴 해요. 내용이 말려서 골 안 들어가고 해서 꾸역꾸역 1대0 경기 막판에 골 넣어서 뭐 2대0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고 무슨 좀 PK 나와가지고 좀 1실점 했다 뭐 이런 거는 되겠는데 이런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2실점을 했다? 이거는 일본이 빨리 보완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약간 그런 부분인가?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수비적으로 대응은 단기간에 이 대회에서 좀 대응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 요건가요, 그러면은? 2차전, 3차전 때도 역습을 맞을 수도 있고 세트피스를 계속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려가지고 야 골대 맞추고 골키퍼 미친 선방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이긴 게 아니고 네. 상대에게 확실하게 실점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3골, 4골 넣은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아니요? 그렇겠지 뭐 약간 그렇죠. 우리 네. 지금 발인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2골, 3골 우리가 넣겠다는 생각 안 해요? 하지. 5골, 6골도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2골, 3골 먹겠다는 생각 해요? 안 하지. 그런 시나리오는 없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 사고 나서 한 골 정도지, 사실. 사고 나서 한 골 정도지. 그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다. 그 골키퍼는 좀 안 좋았는데 확실히 엔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스가 좀 있다. 잘한다 생각 들었어요. 원래도 대표팀에서는 항상 이 정도를 했죠. 예. 어떻게 보면 리버풀은 아직도 적응 중인 거예요. 대표팀에서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도 리버풀에서의 사실 최근 폼은 괜찮았고 위치 선정, 세컨볼 잡아내는 능력, 볼 배급할 때 패스를 보는 능력, 그리고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의 팀들과의 경기, 그것도 베트남과의 경기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뭔가 긴장을 할 이유도 없었죠. 네. 그래서 엔도가 더 편하게 앞을 바라보고 패스기를 보고 시야가 트여있다 보니까 패스 잘 뿌려주면서 이음새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있던 모리타도 되게 잘했습니다. 네, 스포르팅 뛰는 친구가? 네, 맞아요. 네, 맞죠? 그 선수도 패스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일본, 베트남 이야기 해봤고 중국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경기 보다가 야, 중국 뭐 위기설도 계속 있었고 최근에는 뭐 이제 리그에서 뭐 조사들도 많이 한다 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중국 국가대표팀은 축구를 좀 갈수록 못한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국 팬분들 반응 봤죠? 자기 나라 축구를 자기들이 못 믿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그냥 가서 야 오늘도 얼마나 야유를 하고 올까 이런 느낌으로 진짜?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 중국 팬들이 뭔가 기대보다는 니네가 그러면 그렇지. 저도 현지 기사 찾아보다가 봤습니다. 예, 그 전반 슈팅 수가 타지키스탄이랑 경기에서 0대 8까지 벌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10대 20으로 끝났고 결과는 0대 0이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이 이제 아시아가 8.5장을 받아요. 요 흐름이라면 사실 그렇게 막 월드컵 티켓 숫자 아시아 쪽에 배분 많이 하는 거 이거 중국 때문이다. 이거 중국 어떻게든 월드컵 보내려고 여기 시장이 크니까 요 얘기했는데 8.5장 안에 중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겠죠. 네. 간당간당해 보여 근데. 나는
8.5장 가운데 왜냐하면 중국 축구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예. 그 축구판이 말도 안 되더만 예.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8.5장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축구인들 중에 공중 차보고 예. 100m 11초대로 끊어내는 선수만 모아도 8.5장 안에 가지 않을까. 네, 그래 기술 좀 없을 수 있어. 예. 근데 싹 다 모아가지고 11초 이내 열심히 뛰는 애만 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 나는 내가 봤을 때 예전에 그 황색 탄환이라고 류시양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허들 선수. 그런 선수처럼 빠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피지컬 갖춘 선수들 뭐 탁구하는 선수들 보면 기가 막혀 운동. 탁구 잘하죠. 예. 형철이는 8.5장 중국 들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일단 한국, 일본, 이란은 뭐 별 이변이 없다면 무조건 3개 들어가겠죠. 아, 세 봤구나. 예. 한국, 일본, 이란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우디 들어가겠죠. 예. 카타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동 팀들 중에 아랍에미리트나 우즈벡이나 이라크는 분명 들어갈 가능성이 예.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미 8개. 그래? 아 중동을 생각을 못했네. 어. 중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중동을 생각을 못했네. 아, 우리 호주 빼먹었다. 또? 호주도 있어. 아. 아직. 그리고 여기에 호주. 근데 나는 호주가 난 여기서 경쟁을 좀 하는 위치라고 봐요. 완전한 8.5장 확정보다. 안에 나 베트남도 솔직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베트남도 가능하죠. 야, 중국 안 되는데? 이미 이렇게만 해도 9국가야. 호주까지 해도. 셰셰. 셰셰? 뚜이부치 아니에요? 아 뚜이부치. 셰셰는 여기요. 따고 뚜이부치. 신서유기에서 왔어. 월드컵 노노. 따고 뚜이부치. 월드컵도. 월드컵 예, 노노. 예, 예. 왜냐면 여기 봐봐. 중동 뭐 우리 그 동아시아 여기 호주, 오세아니아까지 하면은 예.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동남아시아 팀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기량이 좀 올라오거든요. 예. 쉽지 않을 거다. 이거 미리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아시안컵이라던가 우리 대표팀이 중국이랑 붙을 때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때도 사실 채팅창에 별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어제 골키퍼 별명이 하나가 나왔대요. 팔보체. 아니 근데 이거 이름 이렇게 존나 필요 없어. 왜냐면 너무 못해가지고 붙일 필요 없어. 무슨 허거스는 뭐 이렇게 그 공격수 이제 허거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붙이지 마. 너무 못해. 진짜 중국 진짜 너무 못하더라. 반데사드. 아니 씨발. 반데사드. 양장 피케. 그런 이름 붙이지 말라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에? 맞아. 그냥 양장 피고 그냥 허거야. 벤탕후루. 벤탕후루 진짜 이거 웃기네. 빼갈리스트도 있어. 빼갈량이스? 빼갈리스터. 빼갈리스터. 벤탕후루. 벤탕후루 미쳤다. 와, 뽀마르디올. 유린기라 씨. 어제 뭐 저기 베트남 선수 반미스텔루 이러더만. 그렇습니다. 중국 대표팀 아무튼 좀 월드컵 진짜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이번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유른기라 씨. 유른기라 씨 새로 생겼나 보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주간 가십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고요. 첫 번째. 킬리안 음바페 이적 사과입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링크가 아무래도 가장 찐하죠. 풋메르카토에 따르면 킬리안 음바페가 계약 만료 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고 디에스레틱은 마드리드는 올여름 파리와의 계약이 끝나는 음바페에게 2022년 논의에서보다 적은 금액을 제안했다. 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레알 이외의 링크도 좀 있어요. 음바페 아직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타임즈에서 나왔는데 레알 말고 다른 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리그. 전 프리미어리그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생각보다 주급을 다른 리그 팀들만큼 뭐 다른 리그 팀에도 정말 몇몇 팀에 좀 그치죠. 뭐 파리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그 팀들보다도 주급 주는데 불리한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는 자체적으로 그 리그 내에서 FFP를 또 따로 있는데 이번에 에버튼 사례가 보여줬듯이 FFP를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제는 에버튼 사례 때문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더 엄격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주급을 올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한 명 올려주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 일이 이 직장이나 어느 그룹에서 한 사람 주급을 막 올려주잖아요. 음바페를 예를 들어서 영입해서 막 올려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올려달라 하지. 리버풀 오면은 반다이크가 저기요 저도 월드클래스 센터백인데 저도 좀 올려주세요 하고 살라도 나 사우디 거절했는데 좀 올려주세요 하고 그러다 보면 주급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뛰면서 그 팀의 주급이 체계가 박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FFP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맨시티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팀들, 좀 돈 쓴다고 생각하는 윈 위치의 팀들도 프리미어리그 팀들 선수들 주급이 그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음바페와 비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어렵다. 오, 요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 물론 그래도 리버풀 왔으면 좋겠는데. 예. 예. 주급 체계를 깨서라도. 예. 불가능이죠. 네. 워낙 대단한 선수고 잘하는 네. 근데 선수니까. 난 다른 거 몰라도 음바페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대? 네. 왜요? 뭔가 예. 하루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약간 보면 사실 좀 최근에 레알 링크도 무슨 생각 드냐면 요즘에는 이거 뭐 안 나왔던 얘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이 새끼 안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약간 그 느낌. 계속 동일한 시간대가 반복되는 느낌. 맞아, 맞아. 음바페 얘기만 나오면. 맞아. 네. 그 알켈라이피 회장이요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의 또 잔류를 원하고 있다라고 RMG 스포츠에 나와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그 대체자 링크도 있습니다. 레알이 음바페가 만약 파리를 떠나 합류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홀란드 영입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아스에서 나왔고 풋볼 트랜스퍼는요. 레알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구단이 음바페보다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알 팬이라면 뭐 레알의 수뇌부라면은 음바페 지금 올지 말지 몰라요. 홀란드랑 오시멘 충분히 땡깁니까? 아니 뭐 당연히 땡기긴 한데 홀란드 무조건 땡기고 오시면 무조건 땡기죠. 네, 당연히 그건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예요. 음바페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레알필도 이제 그냥 음바페 신경 끌래 오면 오는갑다 하고 해야지 뭐 음바페 없으면 축구 못하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저도 너무 음바페한테 끌려갈 이유는 없다. 내가 만약 구단주고 감독이라면 음바페 쪽으로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쓰이고 있잖아요. 계속 공격 보강을 미룰 수는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포지션 사실 레알은 센터백 보강이라든지 더 필요한 보강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음바페한테 밀당을 당한다? 에이씨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바로 다른 매물을 찾아가고 보강에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음바페 이적서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 저는 보여요 지금. 그래? 어떤 결말이? 어떤 게 보여요? 2025년 1월 15일 히든풋볼에서 음바페 레알 이적서를 우리 셋이 다루고 있는 게 보여.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뭐 지난해 히든풋볼에서 또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 킬리안 음바페 이거 레알 마드리드 요번에는 진짜 갈 것 같은데요. 예. 하고 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요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음바페가 파리를 떠나면 더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뭐 지금도 이미 슈퍼스타긴 한데 더 대단한 슈퍼스타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파리의 음바페가 더 주목받을까요? 그 음바페 정도 케이스의 선수면 팀이 어디건 항상 주목도가 따라올 거예요. 저는 이게 가끔 이제 그 이야기하는 팀 이상의 선수의 약간 그 느낌. 진짜 가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미지, 스타성 이런 부분은 음바페는 이미 웬만한 팀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을 옮긴 팀을 빛내줄 선수다. 음바페면 가능합니다. 근데 뭐 파리 생제르맹 팬들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음바페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른 팀에 간다면 그냥 파리 생제르맹의 팀 자체는 뭐 챔스 결승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리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관심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음바페가 좀 더 이제 추후에 나중에 뭔가 더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른 선배 선수들이 했던 길은 같이 걸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사실 뭐 국가대표 파리 생제르맹에서 무조건 들 수 있죠. 거기서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우주 대스타 탑 클래스들의 선수들이 걸어온 길, 그렇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본인도 트로피를 거머쥐고 그다음에 개인 어떤 그 스탯도 쌓아가면서 기록도 쌓아가면서 팬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대한 선수들이 뛰었던 리그, 팀 이게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생각나는 거 사실 지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스페인 뭐 이런 거죠. 그 비니시우스와의 공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3톱 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비니시우스랑 그냥 호드리그랑 투톱 세우고 밑에 벨링엄 뒀는데
음바페 만약 레알 가면 분명 비니시우스랑 공종 문제, 뭐 동선 문제 이걸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둘이 알아서 맞출 일이다. 네. 왜냐면 네. 이 정도의 스타 선수면은 서로 보고 눈빛이 맞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해주고 이 형이랑 같이 뛸 때 내가 좀 받아 먹을 게 있겠구나. 뭐 MSN 때처럼. 네. 이번에 비니시우스의 올 시즌 동안에 자기 롤에 적응을 하고 결국 이렇게 또 엘클라시코에서 헤트트릭을 하는 어떤 기염을 토하는 데까지 자기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에서도 적응이 된 걸 봤을 때 저는 비니시우스도 클래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와도 이전에였으면 작년 이맘때였으면 저는 왠지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보면 그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뭐 베일, 그다음에 호날두, 벤제마 같이 쓴 이력도 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뭐 피구, 베컴 뭐 이런 선수들도 같이 쓴 적이 있고 그렇기 그치.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알 팀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확실히 슈퍼스타고 워낙 기량이 대단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그럼요. 공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던 앤더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리그 지금 뛰고 있죠. 알에티파크에서 뛰고 있는데 알에티파크가 이번 달 조던 앤더슨을 잃고 싶지 않는데 아직 제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이 지금 조던 앤더슨과 계약할 기회를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알에티파크가 1월에 핸더슨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떠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래요. 뭐 구단 입장에서는. 근데 스티븐 제라드 감독, 마크 앨런 스포츠 디렉터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조던 앤더슨은 지금 팀을 좀 옮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 선수들이 지금 확실히 좀 뭔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생활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유럽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거 꼭 핸더슨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선수들이 지금 팀을 옮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더슨의 기량은 이미 떨어질 만큼 좀 떨어진 편이고 어느 팀이어도 사실 수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리버풀에서는 당연히 어려워요.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요. 조던 앤더슨의 리버풀에서의 말년을 봤을 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신체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유럽 5대 리그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분명 애매한 부분이 있다. 서브로 뭐 만약에 쓴다고 해도 과연 주급이나 여러 가지 개인 조건을 다 희생하고 핸더슨이 올까? 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썬더랜드 얘기를 채팅창에서 누가 하셨는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일단 썬더랜드 챔피언십에 있고 예. 어쨌든 본인이 썬더랜드 출신이었으니까 예. 다시 원래 팀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라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글쎄요, 썬더랜드 팬들이 반길진 모르겠네요. 핸더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그게 좀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뮌헨 레버쿠젠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더 진한 게 아약스인 것 같아요. 아약스가요 핸더슨을 영입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 클럽과의 경쟁이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고요. 아약스가 주말에 아레티파크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핸더슨을 영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런 기사도 있네요. 미러입니다. 조던 핸더슨의 임대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다. 아약스와. 아약스랑 예. 아약스 좀 낫죠. 약간 5대 리그를 그래도 벗어나는 게 좀 핸더슨한테 낫지 않을까라 생각이에요. 이 이제 알에티파크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8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야에티파크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네.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아, 램파드 너무 안 좋죠? 지금 5무 3패. 그러니까 제라드도 네. 안 좋고 램파드, 제라드 다 지금 감독들 물론 뭐 제라드가 레인저스에서 무패 우승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쉽죠 다. 네, 그것도 모든 결국 이제 커리어가.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예. 지금 이후에 빌라 아쉽고 지금 아레트파크도 이런 상황이면은 제라드의 감독 능력도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램파드는 뭐 이미 좀 많이 비판을 받았고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유벤투스 링크가 있습니다. 임대 이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 유벤투스는 여전히 핸더슨에게 관심이 있다. 핸더슨과 영구적으로 이적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초기 6개월 계약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뭐 디마르지오 가제타에서 여러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뭐 형철이 같은 경우는 조던 핸더슨 기량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아약스 그리고 뭐 유벤투스 이렇게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좀 있습니다. 왜 여전히 러브콜을 좀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멘탈. 팀에 왔을 때 감독이 팀 분위기 잡는 게 사실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핸더슨이 오면은 자기 그냥 선수들끼리 알아서 놔도 핸더슨이 알아서 다 통솔할 것 같고 리더 해줄 것 같고 뭐 플레잉 코치 같은 느낌이다. 다 풀어줄 것 같고 예전에 그 여러 이제 이미지 중에 피르미누가 막 그 장난치고 있는데 핸더슨이 이렇게 라커룸에서 혼자 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피르미누를 지그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예.
피르미노가 옆에 동료랑 막 수다 떨고 시끄럽게 하다가 핸더슨이랑 눈 마주치고 나서 쫄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러고 있는 유명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설정된 영상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그게 핸더슨의 그 카리스마 그런 것 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감독들은 선호할만 하죠. 그래요. 네. 그 앞서도 얘기했는데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확률은 아무래도 좀 적다. 혹시 리버풀은 안 돼요. 안 돼요? 예. 정신적인 지주로 아까 뭐 형철이가 방금 말한 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예. 반다이크한테 정신적 지주 대세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아, 네. 예. 리버풀에는 자리는 없다. 두 개의 태양은 필요 없다. 어. 예. 모든 세상은 이제 반다이크를 가리킵니다. 리버풀의 주장은 반다이크다. 핸더슨을 정말 좋아하고 예. 핸더슨의 공로를 인정하고 트로피 기가 막히게 들이지 않아 또. 아니, 리더십 진짜 너무 멋있어요. 예. 근데 말년에 특히 지난 시즌에 핸더슨이 리버풀 선발로 나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한 걸 봤잖아요. 예. 요즘 팬들 소보슬라이 보면서도 나도 그렇지만 에이씨 얘 지금 케이타 빙의했다 이러고 있는데 핸더슨이 오면 기가 차겠습니까? 눈에 차겠어요? 안 되지. 안 차요. 예.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밀너가 낫다고 봅니다. 예. 기량으로 보면. 예. 아니, 이렇게 좀 멘탈 좋은 선수 B클럽에서는 충분히 눈독 들일만 해요. 경기력이랑 좀 별개로. 제가 봤을 때 뭐 예. 임대고 돈이 안 되니까. 예, 뭐 사우디에서 받은 금액을 받겠습니까? 아, 줄여야지 사실은 네. 뭐 그렇지. 주급은.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형철 리버풀은 자리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리버풀 말고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갔어요 핸더슨 그리고 맞대결을 펼치면 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아 박수 쳐주죠. 리스펙트. 안필드 오면 무한 박수죠. 그냥 공만 잡으면 팬들이 그냥 이야 뭔가 박수 쳐주고 할 거예요 진짜. 상대 팀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다만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고른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일단 현지 팬들이 아무래도 가장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는 팀이니까. 에버튼도 좀 그럴 것이고. 근데 2회 팀들이라면은 그냥 박수 쳐준다? 근데 딱 하나. 만약에 핸더슨이 맨체스터 시티를 가요. 그리고 입단 인터뷰에서 올 시즌 리그 우승을 위해서 왔다. 이러는 순간은 이제 어쩌면 맨유, 에버튼 간 것처럼 야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설마 그러겠어요. 내가 봤는데 올 시즌 맨시티가 리그 우승할 것 같아서 왔다. 트로피 막간하게 들어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네. 핸더슨은 어디든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램파드가 이제 맨시티 와가지고 이제 교체 투입되는데 약간 고개 숙이고 이제 막 교체 준비하고 이랬잖아요. 득점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손만 가리키고 세레모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들이 뭐 핸더슨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에서 계속 탈출하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원 형이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좀 특별할 것 같습니까? 나온다는 게 예, 사우디에서 이제는 사우디에서 못 살겠다. 사우디에서 경기 못 뛰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얘기를 들어봐야 알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살기 좋은데 자기 어떤 그 팀 내에서 불화도 있어서 이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유럽에서 네. 이적할 때 살기 나빠서 이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감독하고 불화도 있을 수 있고 팀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의 어떤 그런 그 가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쉽게 사우디 좀 살기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나오려고 하나 보다 돈 보고 갔다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주원 형이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 뭐 사우디에서 이런 이적 제안이 와가지고 주급 3억 주겠다. 그러면은 근데 생활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러면 한 6개월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그래도 참습니까? 상황을 봐야지. 내 은행 잔고를 봐야죠. 그 잔고를 보고 네. 내가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간다? 눈 딱 감고 진짜 최대한 오래 있죠. 버틴다. 네, 버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들이 일단 잔고가 있어. 잔고에 몇백억이 있어. 그 돈 더 벌러 간 거야. 하다가 좀 살기 좀 이래. 아니 내가 뭔 이제 돈도 이제 이만큼 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모래바람 맞으면서 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나 같은 경우 지금 가면은 모래바람에 뭐 모래를 씹어 먹으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죠. 잔고 차이. 네. 제가 보기에도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잔고 차이. 진짜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뭐 가서 발가락 마사지 해주려 하면 하면서 그냥 하지. 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취하냐 마냐. 약간 어린 선수들이 좀 자취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가족을 동행하지 않고 혼자살이하는 선수들 있죠. 자취하는 선수들 우리처럼. 사우디에서 저 오래 버틸 이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저는 일단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힘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바로 이유가 꺾인 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내들, 와이프들 그 런던이나 맨체스터나 리버풀 이런 데서 그 어머니들 많이 뭐 가입하는 카페 맘카페를 예시로 들었을 때 런던 맘카페. 그런 데서 다 막 아이고 어디 어머니 아이고 루니 어머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 싸우는 게 있을 텐데 사우디 가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어느 네트워크에서 생활을 해. 힘들어. 동네에서 지내지를 못해요. 아니, 선수들만 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다.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그 정도 나쁜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유추만 하는 거지.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메시가 마이애미 선택하고 사우디 선택 안 한 게 뭐 교육 문제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자식 그 마이애미 쪽이 아무래도 그 스페인 아르헨티나 쪽 문화권이랑 거의 이어지는 게 많아서 교육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왜 사우디 선택 안 한 이유? 지난 월드컵에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가 붙었을 때 사우디 관중들 경기 끝나자마자 웨일스 메시. 그치. 웨일스 메시. 사우디 전체가 웨일스 메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메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갔군요. 그거만 안 했으면 사우디에서 매호대전 있는 건데. 호주머니에서 메시 찾던 관중이 메시 저거 막았네. 그러니까요. 모든 전 국민이 웨일스 메시를 외쳤습니다. 사우디는 영영 메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메시 입장에서도 너네 계속 찾아라. 너네 찾아라 하고 마이애미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 스타들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핸더슨 소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맨유로 갑니다. 사실 이적 시장 때마다 진짜 맨유를 안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맨유가 벤제마를 지켜보고 있으며 벤제마는 현재 프리시즌 팀 훈련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리그 수준의 현타가 왔을 수도 있고 뭐 누누랑 불화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다룬 바가 있었고 프리미어리그로 오는 벤제마? 이거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와,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상상 안 되긴 하거든요. 레알, 리옹 딱 그 두 개 이미지로만 좁혀져서 프랑스는 솔직히 좀 약해요. 많이 안 뛰었으니까 프랑스 여러 이유로. 근데 레알이랑 리옹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실 레알에 너무 오래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벤제마 나 이미지가 잘 상상이 안 돼요. 주원 형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벤제마 뭐 팀 어디든 상관없이 너무 좋죠. 그래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벤제마의 뭐 나이가 이제 36살인데 2-3년, 1-2년 쓴다고 생각해도 뭐 충분히 영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 죽음이죠. 죽음인데 뭐 아까 그 문제예요. 그 장고. 장고 이만큼이다. 근데 마지막 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냥 하겠다. 더 뛰고 싶은데 욕심 없다. 사우디에서는 못 뛰겠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팀이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거 뭐 프리미어리그 돌아온다는 얘기 했고 맨유에 어울릴 거라고 보세요? 호일룬 대신에 벤제마가 톱으로 나옵니다. 벤제마는 어떤 팀이든 어울립니다. 네, 벤제마는 본인이 득점도 할 수 있고 연계도 가능하고 일단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거고 그 벤제마가 사실 우리나라 팬들 아니지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축구 선수라고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엄청난 선수입니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어도 한 경기당 50분, 60분을 뛸 수 있는 컨디션이다?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리버풀 꺾고 그 챔스 우승할 때 그 시즌 벤제마 챔스에서 그냥 미쳤어. 기적의 사나이였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혼자 캐리했어. 그때 파리 그 준결승에서 또 맨시티 이렇게 꺾을 때 벤제마 그냥 기적의 사나이. 물론 그때 호드리구도 맨시티전에 너무 잘했지만 벤제마 클래스가 대단했죠. 첼시전도 그랬고 그렇게 보는데 전 벤제마가 지금 사우디에서는 어떤 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경기 매 경기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 시즌 레알에서의 폼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건재했고 저는 항상 카림 벤제마라는 선수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공격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롤모델이다. 진짜 가진 툴이 너무 많아. 움직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신체 조건을 하는 선수가 아니고 영리함을 하는 선수예요. 근데 신체 조건도 좋아. 이런 거 보면 맨유가 카반이랑 이갈로랑 심지어 이갈로까지 질라탄도 있었잖아. 질라탄도 그렇지. 베테랑 선수들 마이년에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은 적이 있었어요. 라르손도 있었고. 라르손도 있죠. 벤제마? 어우 이거 저는 진짜 잘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요즘에 레시포드 이번에 토트넘전 하는 거 보셨죠? 참 뭐 골도 넣긴 했지만 너무 답답해. 너무 아쉽더라. 솔직히 레시포드 주원 형이 보긴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반 넘었어. 시즌 반 넘었어. 시즌 반 동안 이러고 있어. 예. 이게. 경기당 기복은 있을 거고 예. 뭐 내년 봐야죠. 내년? 내년까지 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보긴 할 수밖에 없어. 래시포드는 이제 어리다고 하긴 그렇지. 97년생이면 이제는 안 되죠. 젊은 편이긴 이제 하지만. 전성기야. 예. 이제 진짜 잘해야 돼. 내년에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네. 저는 최전방 벤제마로 일단 확실히 수혈하고 예. 그리고 오히려 윙 자리를 좀 더 좋은 선수들 언제까지 안토니 공격 포인트 하나 기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벤제마로 일단 벤제마가 돈을 좀 많이 깎는다는 전제하에 괜찮은 픽이 될 수 있다. 어느 팀이건. 그럼 잠깐 나가서 리버풀도 공격수들이 살라 빼고는 사실 애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벤제마 만약 리버풀 가면 어때요? 누네스가 등번호 9번 맞죠? 지금 숫자가 헷갈리네. 맞죠? 누네스 9번 맞아. 그래요? 예. 그 9번을 뺏어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벤제마는 높게 평가받을 만한 선수다. 나이가 있어도. 당연하죠. 누네스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 이제 한 번을 데리고 와야 돼. 야, 진짜 벤제마가 축구 잘하긴 잘했다. 진짜 이 정도 평가면. 일단 한 번을 데리고 와야 돼. 네. 87년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팀 분위기 망칠 수도 있고 뭐 부진할 수도 있죠. 근데 데리고는 와봐야 돼. 된다. 돈이 맞는다면. 네. 근데 리그 적응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뛰어넘을 만한 전 이 선수다. 정도 클래스면 초월한다. 그래요? 네, 그런 건 초월한다. 예. 지금 벤제마가 근데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대요. 87년생 선수가 2026년까지면 한 2년 정도 남았죠.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적료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사우디에서도 쉽게 보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유 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200~300억이다? 그럼 못 데리고 온다고 봅니다. 그치. 사실 87년생에게 그 정도 말이 안 돼. 그죠? 그거는 이적료는 거의 이적료 없다시피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네. 옛날에는 옛날 축구는 1대5 트레이드 우리나라에서 1대7 트레이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K리그 때. 예전에 뭐 옛날. 황선홍 선수를 데려오려고 뭐 5~6명 그렇죠. 그때 당시 포철에서 뭐 여러 이제 뭐 7명, 8명 뭐 트레이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우디 아닙니까? 벤제마 데려오고 아쉽고 애매한 자원들 한 7명 모아다가 다 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적료를 깎기 위해서. 자 리버풀 누가 있죠 그러면? 벤제마 데리고 오기 위해서 3명만 얘기해보세요. 보낼 선수. 자, 갑시다. 누네스. 야, 디아즈. 누네스. 자, 디아즈. 제가 볼게요. 누네스 사우디 간다고 하고 벤제마에게 트레이드 하잖아요. 네. 누네스 한 명은 충분합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누네스는 근데 굳이 따지면 누네스는 제가 이거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거지. 누네스는 보내라 그러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다. 일단 티아고. 티아고랑 바꾼다. 티아고. 티아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일단 뺨 맞고 시작합니다. 근데 막 공격을 못 뛰잖아. 그때 나 지금 본머스 아니야. 이 새끼 또 벽돌 놓고 파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야, 나 솔랑케 때 아니야. 솔랑케 요즘 잘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예. 조던 아이브 아니야 이런 것처럼. 그래도 티아고 주고. 마팁은 이제 계약 만료니까 주기가 좀 힘들고. 또 한 명 이제 아담 루이스라는 이 선수 잘 긁으면 로버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속엽하는 거지. 오원백, 마이클 오원 알죠? 오원백, 왼쪽 풀백입니다 해가지고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맨유면은 맨유에서 누구 주고 벤제마 데려옵니까? 맨유 스쿼드 보고서 이적료 너무 센데? 그러면 우리가 좀 맨유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사우디에서도 마샬. 야, 마샬 벤제마 이렇게 바꾸면 졸라 이질감도 없지. 프랑스니까. 그러네. 네. 그리고 마샬 이름값 있잖아.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마샬 또 공격수고. 마샬 공격수. 톱이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가십 은바페, 핸더슨, 벤제마 다뤄봤는데 핸더슨, 벤제마 사우디에서 이렇게 나가는 선수들 좀 기량들은 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럼요. 충분히 또 뭔가 오피셜 나올 것 같고 은바페는 진짜 모르겠다. 은바페는 내년에도 얘기 나올 것 같아. 전 우리 슈체티노 10년 뒤 돌려가지고 2030몇 년에 종민 형이나 덕현이 형의 FM 보면서 2034년에 이제 선수들 어떻게 됐나 봤을 때 은바페가 파리에서 종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은바페 파리에 오래 있을 것 같다. 10년 후에 또.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히플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